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재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잠룡들이 저마다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개헌 논의에도 시동이 걸린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면 이후에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될 것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시작의 양측의 신경전이 이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민주당 면죄부 주는 거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조기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힘은 후보 낼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정당 예산 사유가 넘친다.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해야 한다. 이게 처음에 이제 양측의 신경전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 신경전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당연한 예상한 결과입니다. 탄핵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란이라는 부분은 이제 형법상의 재판 절차를 남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마라 하는 부분이 과연 민주당이 그간의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했는 부분들을 많이 부정하고 후보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정당은 당연히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받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물론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 탄핵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고 미래를 향한 다시 국민들께 사과를 한 이상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상고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 하는 게 나왔고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증인을 5차례나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증인 없는 재판을 이어갔고 오죽하면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에 되돌아본다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에 신경을 쓰시고 저희 국민의힘은 사과를 진솔하게 한 만큼 국민들 앞에 미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이제 모두가 시작되면서 신경전은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네. 예. 근데 지금 신경전은 양 당이 좀 과도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렇게 뻔하게 가는 거를 뒤집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세력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벌써부터 프레임 전쟁에 나선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이 덜 됐나? 정신을 덜 차렸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과도한 발언들을 한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주권자, 심판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겠냐.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 주권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경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당을 대통령 선거 체제로 전환한 건데요. 빠르게 판을 정비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과는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과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 경선 과정 중이나
그리고 대선 주자 후보로 나서는 후보들이 아마 각자가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과나 참여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여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으로서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대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나서는 이상 당은 체제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과와 함께 또 대선 준비를 위한 메시지도 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정책이 되겠죠. 그런 과정이 1년의 준비 과정 그리고 조기 대선의 시기는 6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늦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만 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수 정당은 벌써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 당연한 수순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이 진행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봐주신다면은 얼마나 진솔한지 그리고 저희 당이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또 어떻게 내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당도 보시지만 대선 주자 하나하나 이 모습을 봐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러한 전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당은요 집권을 위해서 뭐 선거 체제로 전환을 빠르게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환하는 모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모습이 윤석열 세력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저게 새롭게 뭘 하려고 한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느낄까요? 좀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고 진솔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강변하듯이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거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승리를 위한 전환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해야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권력을 그나마라도 유지하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버둥뿐이 안 된다고 국민에게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선 룰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네. 경선 룰도 지금 보십시오. 승리를 위한 경선 룰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현재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경선 룰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승리를 위한 경선률이 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선룰이 뭔지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아주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흥행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신 거에 따르면 그 전과 후가 바뀌었냐, 탄핵 전후가 바뀌었냐 지금 국민의 모습이. 근데 그 중에 이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당이나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 시작되는데 선거에 개입이 있는 거에 대한 그 유불리가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 내부 구성원들마다. 윤 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국민들한테 보이기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미 과거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희 스스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저희 스스로 또 수세에 몰리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절연, 탈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당 지도부도 비상대책위원장 시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선출되는 대선 후보가 또 다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낼 시기가 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안 싸움 하듯이 비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께도 만약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은 더 이상 이러한 메시지를 내면서 예. 당에 혼란을 주는 것도 맞지가 않다.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관저에서 사저로 가는 시기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56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삼성동 주택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예. 수리를 해야 됐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말 않고 주말에 바로 짐을 빼서 예. 사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저를 옮긴다. 이것도 또 하나의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 당이 이미 윤 대통령 과거 인물이고 선거 체제를 전환해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러한 중간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이 된다면 예. 당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메시지를 내시기보다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집중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메시지를 낸다면 전 국민을 향한 정말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한번 내시고 예. 빨리 사저로 가셔서 이렇게 당에 부담을 안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가 사주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말에는 이동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동은 없었는데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메시지도 네. 지지자를 상대로 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국힘은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데 네.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윤석열 동조 세력으로 보인다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정당이고 공당입니다. 예. 공당이 법 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구성원과 권력자들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 정당이 법 위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과 위헌에 대한 태도가 공당으로서 어때야 할까요? 그럼 국민들은 그 공당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공당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물론 탈당, 절연 이런 얘기를 모질게 하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가면 좋겠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지도부가 열심히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탈당을 유도를 해야겠죠. 예. 그게 저는 책임 있는 지금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강성 목소리들이 언론에 노출이 고스란히 됩니다. 오히려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출당시키겠다, 탈당해라, 뭐 80명만 가지고라도 우리끼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정당은 과연 제가 볼 때 헌재나 사법부의 판단인 불법 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인 것인가? 그럼 정당만의 룰이 있고 그 룰은 법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퇴 이후에 선거관리 체제가 가동이 될지 좀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당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공정한 경선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일극 체제다, 독주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대안이 아니라 대안 부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그 공정한 경선을 돌파해가는 모습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 관리 체제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경선에 돌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대선 채비에 나설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 견제와 균형 좀 어떻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표를 사퇴하고 대선 주자로서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그겁니다. 비명계 후보들이나 그리고 범야권을 통틀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 한마디도 수긍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의 시각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동떨어졌다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도 나름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을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그러한 경선 흥행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절대 수긍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잠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뿐이지 아마 수주 빠르면은 뭐 1주, 2주 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다시 대선 주자로서 당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이유대로 또 민주당은 그럼 민주당 나름의 이유대로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예, 예. 맞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부에서의
이 운동장을 바로잡을 동력은 저는 사실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거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좀 망치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힘이 외부 환경이 뭐 이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경선 흥행은 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 다시 말해서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예. 그러면은 중도가 움직일 거고 여론조사가 움직일 거고 여론조사가 움직인다면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이 될 거고 다시 말해서 비명계 주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동조 세력의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고로 4.2 재보선 때 본 것처럼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4.2 재보선에 그냥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공정한 경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압박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비명계도 목소리에 힘을 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당의 스스로 변하는 모습도 중요한데 상대당의 그 모습 보고 역효과를 보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예. 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희 당은 이미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해서 선관위가 출범을 했고요. 예. 선관위 면면을 보더라도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당이 기존의 경선 룰에 예. 틀에 박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선 룰이 나올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을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부에서 경선 룰에 따른 큰 변화는 뭐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 이분들이 출마를 하면서 그럼 일단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약간 어떻게 뭐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도 좀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정권, 이전 정권의 심판,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심판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심판을 아직 더 해야 되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으려면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용서를 받고 저기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 중에 하나래라는 하나로 보이네라는 그 위치로 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대명 분위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경선 룰을 바꿔주거나 뭐 상황 뭐 다른 데 눈치를 좀 보거나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정말로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도의 그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나 윤석열 그 그림자를 벗어나는 이미지의 후보가 나올 수 있겠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러면 우리도 이거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미국의 대선을 보십시오. 진짜 듣도 못한 소주에, 작은 주에 주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시끌벅적해가지고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돼요. 만약에 국민의힘도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고 대선 가능성도 있고 예. 민주당도 지금의 분위기로 그냥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긴장감을 줄 것인가가 문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보수의 잠룡들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준비 소식이 알려졌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10여 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주자들이 나설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선언을 한다고 예고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장직을 사퇴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불교계를 예방하면서 나름 정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도 구했고, 그런 자체가 하나의 대선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이 반성과 그리고 통화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그러한 속에서 치열하게 나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선룰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마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경선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처럼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명의 후보가 독주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많은 대선 후자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내지 과거에 매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다자 구도잖아요. 좀 분위기 재편이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결과물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황우여 경선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승리하는 경선룰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눈치 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선룰은 뭐 바꾸는 게 아니다라든가, 그냥 바꾸면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죠? 그게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설득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책임 있는 어떤 반성과 사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로드맵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비난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민주당 비난할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반사이익으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못 상정된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가면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의미가 없고요. 정말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경선이 될 거라는 그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한 경선을 만들어서 흥행의 대박이 날 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하나만 네네. 말씀드리면요. 가정의 가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난 20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도 예측을 못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희 당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그 이기는 원동력이 됐던 게 100% 국민 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서울의 425개 동 중에 420개 동을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가정을 보실 건 아니고 아마 그때 모습을 상기하신다면 국민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입니다. 지난 2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56.9%,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권 연장은 37%,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요 한판으로는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흐름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4.2 재보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당 지지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권 심판 내지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 심판 선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심판이 만약에 끝났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심판 대상들도 물색을 하시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이 계속 간다면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심판을 종결해야 되겠구나. 마무리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지금 정권 교체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그쪽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공감 능력 하에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감수성을 보여줘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가 뭐 매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양극단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65.7%고요. 정권 연장 29.6%입니다. 또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6.1%고 민주당 지지율은 48.6%예요. 예, 중도층의 양당 지지율 차이는 꽤 났거든요. 여론조사는 일희 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론조사 기간마다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탄핵을 거친 상황에서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예. 어느 여론조사나 그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을 이재명 대표가 다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중도층도 물론 탄핵을 거치면서 당연히 현재는 민주당 쪽에 쏠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 정당 지지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후보들 간의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가령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양자 대결을 했더니 1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중도에서. 중도 다 포함해서 합쳐서, 예, 합쳐서 합쳐서. 14%입니다. 예, 네. 하지만 그 14%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서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약 20% 30% 나지만 예, 예. 후보 간에서 전체적인 지지율이 14% 차이 밖에 안 난다는 것은 민주당에 갔던 중도층은 후보를 보고는 후보들로 옮겨갔다는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본다면은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로 볼 수 있고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도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 있는 후보가 치열한 경선률을 통해서 탄생한다면 충분히 중도층이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포인트는 예. 모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흐름이 많죠. 35%, 예. 38%입니다. 예. 그분들은 또 중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향한 중도층이든 전체 지지층의 지지율과 예. 후보를 향한 중도층이든 전체 지지층의 지지율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디커플링 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상현 평론가님도 네. 그 중도층과 모름층 한 번 더 분석해 주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는 많이 참여를 잘 안 하고 예. 그 자기의 입장을 정한 중도층만 참여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입장을 정한 중도층에서조차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결과는 이 중도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지층은 동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번 제4위 재보궐선거를 보세요. 동원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거기에 공감이 되지 않고 동조가 안 되면 동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을 국민의힘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는 다시 개헌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도 개헌에 참석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헌을 둘러싼 경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개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의 절차에 있어서는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할까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87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 즉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첨예하게 논의해야 될 개헌들은 추후 차기로 나누자 이렇게 투 트랙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원포인트 권력 개헌은 4년 중임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지난 2023년부터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만 한다면 이 원포인트는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오늘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서 거부했는데 그 이면의 내용이 물론 정대철 민주당 고문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지만 책임 총리제와 연성헌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성헌법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헌법은
모든 법률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가지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사회 안정의 기능, 그리고 권력 분산의 기능, 이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예. 하여 연성헌법을 하는 순간 현행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그리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국민 전체 투표를 붙여서 과반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라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개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연성헌법을 하는 순간 앞으로 쉽게 개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한 4년 중임제, 권력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그 의도가 저는 참으로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개헌은 결론적으로 안 될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5년 임기를 위해서 안 한다면은 그것 또한 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개헌 논의해야죠. 그리고 시기가 촉박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논의를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됐죠? 한 번도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늘려가지고 시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도 못하면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은 한 발이라도 지금 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기 싫은 사람들의 핑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하기 싫은 핑계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나를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이슈가 너무 많이 덮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면 그것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개헌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임기 단축은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후보들의 몫이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제3의 신의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를 뭐 좀 미뤄서 뭐 개헌은 해놓고 뭐 시행 시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느냐.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그 있습니까? 임기 단축과 예.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장의 안이 왜 이번에 개헌하자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할 때 당시에 대통령은 개헌한 헌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해야지만 다음 대통령이 지금 개헌한 상태에서 임기 단축인 3년을 적용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갈 수 있는 예.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헌이 중요한 시기가 우원식 의장도 왜 지금 개헌을 주장했는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헌 없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개헌을 한다고 한들 예. 그 후보는 당선된 이후에 5년을 보장받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